8,000년 전 러시아 극동 지방에 살았던 그 신석기인 유골에서도 한국인의 유전자가 발견됐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유골의 그 머리뼈에서 갈색 눈, 우리처럼 산 모양의 치아를 띠게 하는 그런 유전자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시스템 생물학과에서 미생물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김흥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볼 주제는요, 전 세계에서 한국인과 가장 비슷한 민족은 있을까? 있다면 어디일까? 얘기를 한번 흥미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단일민족이라는 말은 저 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듣던 말인데, 우리나라뿐 아니고 이 단일민족이라는 게 생물학적으로는 참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우선 이 생물학 관점에서 보면은요, 현생 인류 약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호모사피엔스의 후예들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루어진 후손들이거든요. 한반도에는 적어도 한 4만 년 전에 사피엔스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살면서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인이 되었다고 할 텐데, 자,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을 알려면 4만 년 전에 살았던 그들이 우리의 조상이냐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유골을 확보해서 DNA를 추출하고 그 DNA의 염기서열, 즉 유전 정보죠, 그거를 해독해내서 지금 우리의 유전자와 비교를 해보면 수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과연 4만 년 전에 온 사람들이 꼭 우리의 조상이란 법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그들보다 더 강력한 어떤 다른 사피엔스, 다른 부족이 내려와서 싹 밀어내고 정착을 했다든지,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 살다가 다시 대륙으로 나가서 정착할 수도 있고, 서로 간의 교류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설사 우리하고 유전자가 비슷하다 그래도, 또 그렇지 않다 그래도 그들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사실 제가 전공이 미생물학이기 때문에 제 전공 밖에 얘기해서 제가 좀 준비해온 자료를 살짝 보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얼굴 보셔도 알겠지만 좀 얼굴이 간편하니 넓적하죠. 후덕합니다. 저 같은 북방계, 보통 한국 사람들은 이런 북방계 유전자가 60%, 제가 봤을 때 저와 다르게 아주 갸름하신 분들,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그냥 남방계 같지 않나 하는데, 그런 유전자가 한 40% 섞여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8,000년 전 러시아 극동 지방에 살았던 그 신석기인 유골에서도 한국인의 유전자가 발견됐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고구려와 동부여가 자리했다고 알려진 그 동굴 내부래요. 여기서 발견된 유골의 그 머리뼈에서 갈색 눈, 우리처럼 산 모양의 치아를 띠게 하는 그런 유전자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2022년에요, 국내 연구진이 삼국시대에 살았던 대략 한 1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유전 정보를 분석한 그 결과를 커런트 바이올로지라는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거든요. 300년에서 500년 그 무렵에, 지금은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가야 시대에 무덤에서 유골이 발굴됐어요.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 이제 출토가 됐는데요, 그 뼈와 그리고 치아에서 DNA를 이제 추출을 해서 해독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유전자 정보를 읽어냈죠. 그 분석 결과요, 8명 가운데 6명은 현재 우리 한국인과 상당히 비슷한데, 2명은 우리보다는 오히려 일본계랑 좀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시대죠. 그 당시에 적어도 2개의 유전자 특성을 가진 2개의 큰 집단이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당시에 일본 사람이 여기 살았다는 거냐? 지금 일본 사람이 아니고요, 현재 일본 사람들의 일부를 해당하는 조몬계 이내에 유전자가 발견됐다는 건데, 혹시 또 이 말을 듣고 자칫 그러면 인나 일본 무설이 맞는 거야? 절대 그거 아닙니다. 한반도, 일본 가깝잖아요. 충분히 사람 교류할 수 있죠. 이건 바꾸어 말하면 일본 사람이 가야 사람을 닮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좀 더 한반도에 살았던 옛 사람들의 유전 정보를 얻으려면 중부 내륙과 더 올라가서 북쪽 지역에 출토되는 그런 유골을 대상으로 유전 정보를 더 해독을 해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한국인과 비슷한 그 민족을 조사해놓은 자료들이
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개 흥미로운 거를 제가 좀 조사해 온 거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고구려의 후예라고 추정되는 라후족이라는 민족이 있더라고요. 그 라후족은 전 세계에 한 80만 명 정도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거의 절반이 중국에, 그리고 20만 명은 미얀마에, 3만 명은 라오스, 그 외에 이제 동남아에 거주한다고 그러는데, 이 라후라는 그 말의 뜻이요, 검의 고기를 불로 구워 먹는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어원을 따져보면은 수렵을 하던 그런 부족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삼국사기와 중국 사설을 봐도요, 당나라 고정이 고구려인 거의 약 4만 명을 잡아다가 중국 남쪽 땅으로 옮겼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라후족들은 자기들이 춥고 눈이 많은 곳에서 살았는데 전쟁에 패해서 끌려왔다, 그렇게 본인들의 과거를 회상한다고 합니다. 무작위로 라후족 100여 명을 이제 선발해서 유전자를 좀 비교해 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특히 백혈구에 있는 유전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한국인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과 비슷하다고 알려진 또 다른 민족은 만주족이에요. 뭐 이름부터 벌써 좀 비슷할 것 같죠. 워낙 가까우니까. 이들과는 어떻게 비교했냐면은 남성의 성염색체인 Y염색체, 그리고 목에 유전을 하는 그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유전자를 비교해 봤더니 만주족도 현재 한국인과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다 라고 이제 밝혀졌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 만주족은 뭐 워낙 우리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인은 한국에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정에서 많은 유전자 교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건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가 종족도 발견했는데요. 이들은 그 징기스칸의 후예라고 불리는데 이 부랴트족이라는 사람들이에요. 바이카로스 동쪽의 시베리아로 가는 길목에서요, 인구 한 100만 명 정도를 유지하면서 부랴트 공화국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13세기 중엽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그 몽고 비사에서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징기스칸의 맏아들 주치가 1207년에 이 족속을 정벌해서 복속시켰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부랴트족도요, 그 외모와 신체 특징이 한국인과 상당히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딱 겉으로 보면 어휴, 저 한국 사람 아니야? 할 정도로 비슷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미국 에이모리드 연구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부랴트족과 한국인의 유전자가 상당히 비슷하대요. 지금까지 분석된 거를 보게 되면은요, 부랴트족은 한국인에 가장 가깝고요, 그 다음에 북부 한족, 그 다음이 일본인, 그 다음에 남부 하원족 순으로 유전자 차원에서 유사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설이 나오냐면요, 몽골계 쪽인 부랴트족이요, 동남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남방계와 섞이면서,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들이 우리 민족의 시원이다라고까지 주장한다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물학적 데이터를 봤을 때 뭐 이 말에 선뜻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인과 비슷한 또 다른 족속은요, 야요이족인데요. 이 야요이족은 현대 일본인의 선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 유명한 그 충균세의 저자인 제레미 다이아몬드는요, 지금의 일본어는 고구려어와 그 백제어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고요.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일본 도토리대 의학부 이노우에 다카오 교수팀이 연구한 결과인데요. 이 연구진이요, 고대 일본에 살았던 사람들의 유골에서요, DNA를 추출해서 현재 일본인의 유전자와 유전 정보와 비교를 이제 해봤어요. 일본에는 기존 열도에 사는 종족이 있었어요. 도모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한반도에서 건너온 걸로 추정한 종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야요이족이에요. 그래서 이 연구진이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조모닌과 이 야요이족은 유전자 수준에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일본인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인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조모닌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키가 좀 작고요, 팔이 좀 긴 편이에요. 그리고 얼굴은 좀 동글납작하고요, 눈 사이가 멀고 눈동에 약간 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반면에요, 야요이는 조모닌보다 키가 3에서 한 5cm 정도 크고요. 그리고 얼굴이 좀 더 갸름하고 눈 사이가 멀고 눈 두덩이와 코는 좀 평평한 이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모닌의 유골에 이제 두개골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현대 일본인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냐 하면, 일본에서도 시간이 쭉 지나면서 조모닌과
야요인이 서로 유전자 교환을 했다는 얘기죠. 우리 세포 안에는 아버지한테서 한 벌, 어머니한테서 한 벌 받은 유전자, 염색체가 있습니다. 사람은 23쌍, 46개죠. 그 중에 22개는 이제 우리가 상염색체라고 그러고, 한 쌍이 성염색체, 즉 XX는 여성이 되고 XY는 이제 남성이 되는 것이죠. 통 틀어서 그거를 유전체 또는 이제 게놈이라고 그러거든요. 한국인의 게놈 정보와 현대 일본인의 게놈 정보를 비교해 보게 되면 일본인의 유전체에도 한국인과 비슷하고, 그리고 야요이족과 비슷한 유전자가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야요이족이 일본 열도로 넘어가서 거기에 살던 토착인인 조문인과 통정하면서 오늘날에 이르지 않았을까, 그런 거를 추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오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들은 인도 북동부 나갈랜드와 아삼 지방에 살고 있는 몽골계의 소수민족이래요. 현재 약 25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전체 정보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인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인의 유전자와 비슷한 걸 많이 갖고 있어서 상당히 한때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그 작은 눈과 이 튀어나온 광대뼈가 한국인하고 상당히 비슷하고요. 인종적으로도 몽골계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종교도 이게 19세기 말의 선교 영향으로 힌두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인도 본토에 사는 사람들과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너무 이질적이어서 그 인도 내에서 아주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좀 다양한 얘기를 흥미롭게 전해드리고자 이런 거를 감안하셔서 앞서 소개한 그런 그 내용들은요, 좀 가볍게 저런 얘기가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유전체 정보를 분석한 국내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 갈 길은 먼데요. 제가 봤을 때 하나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분석을 통해서 한국인의 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와 우리 주변에 사는 그 이웃 부족, 이들과의 관계를 알게 돼서 생물학적, 유전학적인 연구 성과가 이발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시스템 생물학과 김용빈입니다. 저는 98년부터 미생물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고요. 이번 주제는 깊은 바다, 심해에 사는 생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구의 3분의 2가 바다인 건 다들 아실 거고요. 달에 인류가 첫 발을 디딘 거 혹시 언제인지 아시나요? 보통 심해라는 건요, 수심 한 2000m 이하를, 그보다 더 깊은 걸 보통 심해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심해를 우리가 언제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달에 처음 간 게 1969년 7월 20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심해에는요,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무려 8년이나 지나서 1977년 2월에 비로소 심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최초에 들어간 잠수정 이름이 엘비노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3km, 3000m죠. 갈라파고스 단층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달도 가는데 그 지구에 있는 바다를 이렇게 못 갔느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관심은 많았죠. 이 물이 10m 들어갈 때마다 1기압씩 올라갑니다. 3000m 들어가면, 2000m 들어가면 200기압이죠. 3000m 들어가면 300기압이 돼버려요. 이게 어떤 압력이냐 하면 지금 제 엄지손톱만한 넓이에다가 300kg짜리 무게를 올려놓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이 엄청난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그 잠수정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술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1977년에 와서야 가능해졌던 것이죠. 아무래도 이 심해에서 발견된 생물들은 좀 특이한 애들이 많고요. 우리가 처음 보는 것들. 덩치가 큰 것들이 많이 발견됐거든요. 우선 그 중에 좀 흥미로운 거 몇 개를 좀 소개해 드리면은요. 가장 못생긴 생선으로 알려져 있죠. 그 블러피시라는 건데요. 이게 분류학적으로는 쏨뱅이목 물수배기과에 속하는 그 심해어예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얼굴이 그냥 뭐 어떻게 말할까요? 호빵맨이라고 그럴까요? 빵빵하게 그냥 정말 못생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건 얘 원래 모습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압력에 살다 보니까 아래 살 때는 이러지 않아요. 압력에 살다가 올라와서 압력이 확 빠지니까 몸이 팍
부어올라서 죽은 거거든요. 이렇게 죽은 모습을 보고 우리가 못생겼다고 그러는데 얘 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날렵해 보이고 이거 아우라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딱 보는 순간 포스가 느껴지는데 저 눈매 좀 보세요. 색깔도 그렇고. 심해에 사는 생물들은 압력이 높아야 제대로 산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 특이한 어류는요. 그 이름 들으면 딱 감이 와요. 블랙 스왈로우. 삼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 붙었느냐? 우리말로 하면은 검은 삼키는 자. 실제로 이 친구들은 수심한 700에서 2700m까지 중충에서 사는데요. 자기 몸의 5배, 심지어 10배 이상 되는 그런 먹이도 먹을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심해에 사는 생물도 이름 자체도 무시무시합니다. 뱀파이어 스퀴드. 모양새가 뱀파이어처럼, 즉 흡혈귀처럼 생겼다는 건데요. 실제로 흡혈하지는 않습니다. 얘네들은 그렇게 깊은 데 살지는 않아요.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 사는데 상대적으로 얕아요. 뭐 그냥 600에서 900m 정도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뱀파이어 오징어가 이 적을 만나는 피하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어떻게 하느냐? 몸을 뒤집어서 날카로운 가시를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바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얘 청소부 역할을 하는데요. 뭘 치우느냐? 바로 바다 눈을 치워요. 이게 심해에 가면은요, 빛이 안 들어가잖아요. 광합성을 못해요. 과거에는 심해에는 별다른 생물이 살 수가 없다.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저 먹을 거라고는 위에서 떨어지는 사체 정도일 거라 생각을 했어요. 사체가 위에서 내려오는데 그대로 가라앉는 게 아니고 많이 분해가 되면서 작은 알갱이로 떨어져요. 서치라이트를 쫙 비치면 마치 그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처럼 보여서 그걸 머린 스노우, 바다 눈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다 사체거나 위에서 내려온 찌꺼기, 해설물 이런 것들이에요. 많은 생물들이 먹어치우는데 뱀파이어 오징어가 바다 눈을 많이 먹어치운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또 이 친구도 이름이 아주 독특합니다. Barrel Eye. 그 입 근처에 있는 그 2개 눈처럼 보이는 건 콧구멍이고요. 실제 눈은 그 투명한 머리통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배럴 아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말로는 통안어. 심해의 생물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특이하죠. 근데 왜 이렇게 특이해졌을까요? 그건 바로 거기 환경 때문에 그렇죠. 높은 압력, 빛도 안 들어오고 먹을 거는 부족하고 진화해온 그들의 특성입니다. 바다에 깊이 내려가면은 이 심해에는 왜 이렇게 큰 생물들이 사느냐? 덩치가 왜 이렇게 커지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심해 생물이 이 몸집이 커지는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확히는 모릅니다. 심해 생물이 거대해지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다만 그들의 환경 조건에 근거해서 몇 가지 논리적인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바다 그 심해는요, 연안이나 표충수보다 먹을 게 부족하죠. 그러니까 먹을 게 부족하니까 몸이 커질수록 어떻게 유의하냐면, 예를 들어서 50명이 각자 다 택시를 타고 가는 거와 50명이 한 대의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게 어느 게 더 효율적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몸이 커지게 되면 각각 작은 개체수보다는 커질수록 에너지 효율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게 상대적으로 부족하니까 몸이 커지는 쪽으로 진화하는 게 생존에 그만큼 유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고요. 또 몸이 커지니까 한 번에 포식을 많이 할 수 있죠. 왜 고래 같은 거 보면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이 먹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는 하루 3끼 이런 걸 생각하지만 자연계에서는 그렇게 식사하는 동물이 없죠.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먹어보죠. 버티죠. 오래 유지하려면 덩치가 커지는 게 아마 유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심해로 가면 물이 차가워지죠. 물이 차가워지면 아무래도 효소 반응도 느려지고 이 신진 대사가 좀 느려져요. 그러니까 느려지니까 몸이 더 커지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 가운데 덩치 크기로 한번 랭킹을 먹어보겠습니다. 7입니다. 블랙 드래곤 피쉬. 몸이 이제 뱀과 비슷하게 생겼고요. 뱀처럼 턱을 엄청 크게 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안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촘촘히 박혀 있죠. 암컷이 수컷보다 훨씬 더 큰데요. 암컷은 다 크면 최대한 40cm까지 자란다고 해요. 그나마 수컷은 5에서 8cm밖에 안 자란다고 합니다. 자, 6위는요, 거대 등각류, 자이언트 아이소파드입니다. 이거 뭐 등각류라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갑각류 벌레 같은 벌레예요, 벌레. 엄청나게 큽니다. 얼마나 크냐면은요, 평균 크기가
50cm고요.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76cm까지 발견됐어요. 이런 각각류 치고는 굉장히 큰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요, 거대 등각류가요, 상어를 공격해서 잡아먹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크기도 크기지만 능력이 엄청난 거죠. 이 거대 등각류는요, 심해 거대증의 좋은 예시로 꼽히곤 합니다. 5위, 풍선장어입니다. 이 풍선장어는요, 몸 길이가 2m 넘게 자라고요. 심해 뱀장어인데요. 이 풍선장어라는 이름 그대로 몸이 자루 포대처럼 생겼고요. 입도 커다래서 하여튼 삼키는 데는 왕입니다. 잘 삼키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들의 창자도 잘 늘어나가지고요. 아주 많이 먹어도 듬뿍 이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4위는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바로 향유고래. 몸 길이는 12m까지 자라고요. 향유고래는 이 아주 유대감으로 유명하죠. 이 한 마리가 낙오돼도 무리 전체가 기다려주거나 심지어 귀형 돌고래를 자기 무리에 입양시킨 사례까지 발견됐대요. 근데 만약에요, 해변에 향유고래가 죽어서 시체가 떠밀려 왔다. 혹시라도 뭐 그럴 거의 없겠지만 보시면 그 근처가 구경하지 마시고 얼른 피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폭발할 수 있거든요. 소화관 속에 굉장히 많은 장내 미생물이 사는데요. 그 중에는 메탄가스를 만드는 미생물이 살아요. 근데 메탄가스를 만드는 미생물들은 산소가 있으면 못 살아요. 고래는 죽었어요. 얘는 계속 자라요. 그래서 메탄가스를 만들어요. 그럼 배가 빵빵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빵! 미국이었을 거예요. 향유고래, 고래가 밀려온 거를 너무 크니까 이걸 어떻게 해체할까 하다가 탕해갖고 이제 사체를 분해해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때 아주 큰일 났었죠. 왜? 하는 순간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서 이 고래 살점이 튀었고요. 그 냄새가 저는 못 맡아봤는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3위는 대왕오징어입니다. 현재까지 측정된 대왕오징어 중에 가장 큰 거는요, 암컷인데요, 14m. 14m면은요, 보통 아파트 한 층이 한 3m 보니까 이거 거의 아파트 5층 높이입니다. 엄청나죠. 수컷 중에 가장 크게 발견된 거는 10m까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왕오징어의 이거 전체 길이는요, 다리까지 한 거니까 몸통만 하면은 2m 정도고요. 나머지가 다리죠. 왜냐면 우리도 오징어 먹다 보면 다리가 길잖아요. 자, 2위. 대왕고래입니다. 이 대왕고래는요, 평균 몸 길이가 25m 정도 전후로 왔다 갔다 한다거든요. 이거 얼만큼 큰 거냐면 이 버스 4대 붙여놓은 거예요. 엄청난 크기죠. 현재까지 이 포획된 개체 가운데 가장 큰 거는요, 그 기록이 무려 33.58m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거보다 더 큰 1위 가겠습니다. 사자갈기 해파리입니다. 촉수 포함해서 최대 40에서 50m 길이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던 그 2위, 이 대왕고래가 보면은 덩치로 따지자면은 대왕고래가 으뜸이죠. 덩치로 하지 않고 길이로 했기 때문에 덩치로 치자면요, 대왕고래가 가장 큰 동물입니다. 그 가장 그런 거대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또 근간에는 가장 작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엘비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77년도에요. 쭉 내려갔어요. 깜깜한 진짜 같은 어둠이죠. 내려갔더니 거기서 해저 열쏘고, 열쏘고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바닷속 화산, 마그마가 뿜어져 올라오면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미네랄도 섞여 올라오거든요. 검게 올라와서 우리가 블랙 스모크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런 거를 보게 됐어요. 희한한 생명체도 내려오면서 봤고, 바다 밑바닥에는 저긴 뭐 별게 있겠냐고 했는데 마치 커다란 튜브 같은 것들이 흐느적거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크다고 해서 자이언트 튜브웜이라고 그러는데, 튜브웜, 관벌레들이 막 있어요. 동물인데 고착 생활을 합니다. 동물인데 입도 항문도 없어요. 근데 고착 생활을 해요. 물과 물 속에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각종 미네랄, 이거를 흡수하는 그 기능, 아가미만 남고 그 몸의 대부분을 뭐가 차지하느냐? 세균이 들어가 있어요. 화학 합성한 세균들을 몸 안에 그득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작은 세균들이 저 심해 생태계의 중심에 있는 것이죠. 거기서 생산자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대한 생명체들도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그 밑에서 심해 생물들이 있어요. 작은 것들도. 그럼 그런 거를 더 큰 생물이 잡아먹을 수 있는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휘테커 가문의 사례인데요. 다큐멘터리를 촬영한 감독은요, 처음 만났을 때는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 같아
충격을 받았다. 가족 가운데 일부는 말 대신 끙끙대거나 짖는 소리로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고, 이 모든 증상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질병을 전하는 열성 유전자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시스템 생물학과 김흥빈입니다. 오늘은 근친혼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근친혼이 생물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친혼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실제 예를 보게 되면요, 이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이 왕은 이 파라오죠,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보통 사람하고는 결혼을 못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대대로 왕족들끼리 근친혼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고대 이집트 18대 왕조 이그나토는 말년에 자기 큰딸인 메르트 아톤과 결혼을 했고요. 이런 그 근친혼의 전통은 계속 이어져서 톨레마이오스 왕가로까지 이어졌고요. 그 왕가 역시 수대에 걸쳐서 계속 근친혼을 했고, 마지막 그 왕녀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근데 이게 서양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요,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딸 지소 부인이 이 김유신과 결혼했다는 것은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지소 부인은 김유신의 여동생의 딸이니까 이게 족보를 따지면 김유신의 조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춘추는 김유신과 관계가 과거엔 친구였었고,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처남이 됐다가 이제는 사위가 되는 아주 오묘한 관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근친혼은 고려 시대에도 성행을 했고요. 특히 고려 초기에 더욱 성행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개국 공신들이 그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자기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친혼을 했던 것이죠. 결국 그 근친혼의 주 이유는 권력 유지였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이런 근친혼이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는 이제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날 현재 대한민국은 어떠냐? 민법 809조 1항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촌 이내의 혈족, 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친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근친혼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 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 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건 법적인 이유고요. 전 전공이 생물학이니까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또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실제 사례를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스페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페인 하면은 뭐니 해도 합스부르크 왕가죠. 합스부르크 왕가 펠리페 4세를 보게 되면은요, 이 사람이 그 스페인 국왕으로 주걱턱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 주걱턱은 위턱에 비해서 아래턱이 과다하게 발달해서 튀어나온 건데요. 이 아래 앞니가 위쪽 앞니보다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음식을 먹는데 굉장히 불편하겠죠. 이게 맞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 펠리페 4세도 이 주걱턱 때문에 이 죽 같은 물로 돼 있는 유동식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펠리페 4세의 두 번째 왕비인 이 마리아나도 이 펠리페 4세와는 외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자, 그래서 펠리페 4세와 마리아나 왕비 사이에 태어난 첫째 딸 마르가리타 마리아 테레사는요, 당연히 유전자가 넘어갔으니까 자라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걱턱이 발달했죠. 그리고 23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부의 둘째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남이죠. 이 장남 펠리페 프로스페로는요, 4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부의 셋째, 아들론 둘째죠. 카를로스 2세는요, 정말 비운의 왕입니다. 정말 대대로 내려온 그 유전병이 다 모여서 주걱턱에, 허리는 굽은 꼽사등이었고요. 7살이 되도록 잘 걷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신질환도 앓았고요.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지막 국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번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휘테커 가문의 사례인데요. 자, 이 휘테커 가문 사례는요, 2020년 다큐멘터리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는데요. 다큐멘터리를 촬영한 감독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 같아 충격을 받았다. 가족 가운데 일부는 말 대신 끙끙대거나 짖는 소리로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말을 걸면 도망갔다. 대부분 식구들이요, 자폐를 앓고 있었으며 끙끙대거나
짖는 소리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자, 이 모든 증상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질병을 전하는 열성 유전자 때문입니다. 보통 유전이 될 때 열성, 우성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성, 우성은 어떤 뜻이냐면 이게 우성이 좋고 열성이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성이라는 것은 어머니한테 한번 아버지한테 한번 받았으니까 같은 특징에 대한 유전자가 두 개 있다는 얘기인데 두 개 만났을 때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특성을 가리면 이게 우성인 거예요.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으면 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본 학계에서는 요즘에 용어를 바꿨답니다. 우성을 현성, 성질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열성을 잠성, 숨으니까. 중요한 거는 우성, 열성은 좋고 나쁜 게 아니라는 점. 그런데 이 일반적으로 유전병은 열성 유전자에 의합니다. 거의 모든 유전병은 열성 유전자에 의해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왜냐? 설사 열성 유전자가 하나 있더라도 우성 유전자가 있으면 병은 발병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유전 질환 가운데 널리 알려진 것 하나가 바로 혈우병이라는 겁니다. 혈우병은 이 피가 응고되는 거에 제대로 안 되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거나 살짝 이렇게 해도 뭐 멍만 들어도 피가 멎지 않으니까 치명적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혈우병 유전자는요, 당연히 열성이죠. 이 혈우병 유전자가 어디에 존재하느냐? 바로 X 염색체에 존재합니다. 그럼 여성은 XX예요. 남자는 XY입니다. 만약에 어머니의 XX 가운데 하나의 그 열성 혈우병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 아버지는 당연히 XY니까 아버지는 정상이죠. 딸인 경우에는 아버지한테 X가 오니까 설사 어머니의 열성 유전자가 와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아들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열성 유전자가 올 수 있잖아요. 둘 중에 어느 게 올지 모르니까. 만약에 여성 유전자가 오면 아들은 100% 혈우병이 걸리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유전 질환에 더 취약합니다. X의 염색체에 존재하는 그런 유전자는 열성이지만 남자의 아들에게 오면 100% 발병을 하게 되니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근친혼이 계속되면은요, 이 열성 유전자가 있잖아요. 열성 유전자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근친혼이 일어나면 확률적으로 그 열성 유전자가 계속 전달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니까 생물학적으로는 근친혼을 피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우리는 유전자가 꼭 같은 거에 두 개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만 있으면 안 되냐. 자, 이것도 생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왜 유전자가 두 개가 필요하냐, 같은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성에 가려서 드러나지 않는 열성 유전자는 비록 가지고 있지만 자연 선택을 받지 않습니다. 왜?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자연 환경은요, 만약에 그 환경이 하나로 계속 가게 되면 자연 선택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유전자의 특정 유전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겠죠. 달리 말하면 특정 유전자를 선택을 하니까 유전자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생명체는 자연 환경은 바뀝니다. 지금 이 환경에서는 별 쓸모가 없고 심지어 좀 더 불리할 수가 있지만 환경이 바뀌었을 때는 이 유전자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생명체는 유전자 다양성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두 개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거는 생명체가 자연 선택이라는 외부 압력에 대해서 유전자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유전자 질환, 이 유전병 유전자로 가게 되면 문제가 180도 바뀌어 버리죠. 왜냐? 대부분 이제 심한 유전병 같은 경우에는 유전병에 걸린 그 사람이 안타깝게도 자손을 보지 못하고 생을 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유전자가 하나만 있다면은 여성 유전자도 다 사라지겠죠. 근데 두 개가 있으니까 남아있단 말이죠. 어쩔 수 없는, 이거는 현실이에요. 즉 유전자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전자는 한 벌, 두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좋건 나쁘건 간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근친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유전자 퇴화, 유전병 발병을 막기 위함이죠. 아무리 사랑에는 국경과 나이가 없다는 말이 있지만 유전학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고요. 부디 여기서 다룬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흥미와 더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